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석훈입니다. 자, 교육을 소재로 인문학 공부를 오늘까지 6회째 이어오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그간 첫 회 때부터 교육의 동서고금의 사상가들의 그 주장, 발견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교육의 목적은 자기 실현에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기 실현의 개념을 소개하고 동양적인 자기 실현 개념을 유가 사상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서양의 근대 교육 사상에서 루소의 에밀에 나오는 그 교육에 대한 인간의 성장에 대한 주장을 보면서 자기 실현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지난번에 루소의 에밀에 나온 인간 성장과 자기와 친해지는 그런 화합의 개념을 내면의 화해라는 용어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서는 우리 내면에 좋은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다는 체로키 노인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드리면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하고 이타적이고 세상을 위하는 사랑하는 그런 선한 늑대를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쁜 늑대를 억압했다가는 이건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성, 생물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걔도 잘 달래가지고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그 내면의 화해 개념을 좀 더 깊이 파헤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에밀에 나와 있는 그 텍스트의 내용을 그냥 읽는다고 내면의 화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설명일 수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후학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에밀의 내용을 볼 때 인간 내면은 온갖 다양한 모순성을 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산발적으로는 되는 대로 사는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또는 그 안에서 오로지 자신 생명과 이기적인 그 속성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그 부르주아적인 측면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이 결국은 에밀에서 추구하는 바이다라는 그런 그 해석에 이르게 됐는데 이 해석을 제 생각에는 제가 특히 또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대의 심층 심리학적인 개념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더 설명이 잘 된다라고 지금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층 심리학적인 개념을 빌어서 에밀의 내면의 화해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6회 진행해온 교육은 자기 실현이다라는 그 주장에 잠깐만요. 그 주장에 결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것이죠.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가장 나다운 꽃을 피워보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대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성을 얻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자기 실현의 본령은 꼭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뭐 돈 많이 벌고 명성 얻는 것도 좋아요. 그 부산물로 따라오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BTS가 자기만의 그 꽃을 음악적인 꽃을 피워서 돈과 명예도 얻으면 뭐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슈퍼스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반짝반짝 빛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장자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그 쇠덩어리가 다 명검이 될 수는 없다. 어떤 쇳덩어리가 명검이 되고 말고는 대장장이의 뜻에 달렸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누구일까요? 뭐 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주의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나 이성이나 지성이나 의지를 벗어난 그런 영역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BTS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나다운 아무리 소박하더라도 세상에서 우대를 받지 않더라도 가장 나다운 개성 그것을 꽃피울 권리는 다 타고 태어났다. 부여받고 태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자기 실현 이론가들의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에서 가장 자기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자기다운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것,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개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제시했었던 루소의 내면의 화해 이런 개념 기억이 나시겠죠?
자기 자신이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과 악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다 화해시키는 것인데, 루소는 특히 위의 것이 우리의 주인, 즉 선한 것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루소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를테면 동양의 노장 사상을 보면, 노자나 장자나 이런 도가 사상을 보면 딱히 무엇이 선이다 악이다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선과 악이란 대극을 합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쪽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열등하다라고 느끼시는 사상가들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노자가 보면 선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루소를 비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렇게 수준 높은 사상가들 말씀이고, 저는 양쪽 의견이다. 이쪽 말씀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는 여전히 루소의 성선설적인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전 품고 살아야 된다는 쪽이긴 해요. 근데 뭐 제가 맞았다는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고, 어쨌든 선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고 그것으로 악을 포용해서 가는 것을 내면의 화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오늘은 그것을 루소에 나오는 그 텍스트에 대한 추가 설명이 아니라 이러한 그 심층 심리학자들의 개념을 빌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기 있는 가운데 분, 칼 구스타프 융의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60대에서 70, 80이 될 때까지 늘 변화할 거예요. 희망은 늘 새롭고 더 좋게 변화하기를 바랍니다만, 연로하면 꼭 그렇게 되기만을 바랄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기력과 그 총기와 마음의 힘 이런 것이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새롭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반갑지 않은 새로움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어요. 그런 때가 오면 이제 저는 차분히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이 죽음과 친해지는 삶이라서 일부러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은 거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걸 외면하는 것은 저는 도망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을 거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럴 것 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통곡하고 안타깝죠.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 그것은 얼마 후에 언젠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의 짧은 생애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그 마지막 정리, 마지막 관문이라고 여기고, 그때를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저는 최상의 노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 또한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죽음을 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호스피스 사상가 등등, 특히 죽음에 가까운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것은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파생된 사족이고, 다시 삶으로 넘어와서 사는 동안은 열심히 잘 살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다 동원해야 되고, 나를 다 동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좋은 늑대, 나쁜 늑대도 다 인식하고 끌어안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심층 심리학자들한테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융은 우리 안에서 이제 자꾸만 새로운 나가 튀어나오니까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좋은 게 나오든 나쁜 게 나오든 그것을 다 품으면서 보다 더 두텁고 풍요로운 나로서 커갈 때 보다 더 전인적인 인격으로서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잘 산다는 게 돈 많이 벌고 명성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사적으로 붙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 융의 거의 사부격인데, 융하고는 다른 길을 서로 가게 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하고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융하고, 그리고 프로이트의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의 제자격인 여기 에릭슨 선생, 이런 분들의 인간 무의식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가지고 루소의 에밀에 나오는 내면의 화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잠깐 상기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수면에 위로 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 같은 게 우리의 인격의 일부분인 의식하고 있는 나라는 이야기죠. 학파에 따라서는 에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페르소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의 전체 인격에서 나의 페르소나나 에고나 의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작은 영역에 불과하고 훨씬 넓고 깊은 영역은 무의식에 잠겨 있어서 잘 우리가 알아내기에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리고 알아내지 못한 이 내 안의 깊은 시면에서 자꾸 새로운 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동안 우리가 성장하면서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한 면들을 계속 드러내온 그런 과정하고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안에 있는 나하고 내가 아는 나, 의식하는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이게 너무 갈려져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게 루소가 지적한 바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어서 진정한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루소가 지적을 한 바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심층 심리학에서도 표면적인 의식, 즉 내가 알고 있는 나하고 내가 모르는 무의식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들, 잃어버린 기억, 잊어버린 상황, 감춰둔 욕구, 욕망, 실은 내가 매우 하고 싶은데 억눌러뒀던 것, 그리고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감정, 정서, 기분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걔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걔네들 무의식에 있는 그런 것들을 기억과 상처와 감정과 정서와 욕구와 희망 이런 것을 안 보고 자꾸만 억눌렸다간 그게 폭발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그때는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살살 알아내고 그것들을 인식하고 조금씩이라도 드러내는 시도를 할 때 그것이 나의 진정한 개성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게 건전한 인격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도덕주의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모름지기 우리 내면을 잘 살펴서 보다 건전한 인격이 돼야 되느니라 하는 윤리적인 규범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주장이란 말씀이에요. 정신의학에서 시작한 그런 주장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내면을 돌보지 않으면 분리가 돼서 밖과 안이 분리가 돼서 우리가 성능을 못 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반쪽으로 또 쪼개지면 성능을 못 내듯이 우리의 의식과 마음도 통합이 돼야 전인적으로 제대로 성능을 다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능을 잘 내야 잘 살죠. 그래서 심층 심리학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완전한 통합은 있다라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글쎄요, 인류 역사상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이나 이르렀을 경지가 아닐까 그냥 추측만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저 같은 범인들은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붓다 같은 경지에 살아생전 다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마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본받고 그 비슷한 쪽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려고 하는 게 그게 인격의 성숙이고 자기 실현의 도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하는 삶과 그것을 하지 않는 삶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이런 저의 스승들의 그 조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승들은 지나갔군요. 프로이트, 융, 에릭슨 이런 분들의 말씀으로 루소의 에밀의 내면의 화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이런 개념인데 이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양가 감정의 통합. 양가라는 것은 양면이라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린 아이들은 감정이 매우 단순하고 극단적이라 좋으면 거의 100% 좋고 싫으면 100% 싫고 이래요. 그래서 너무 천진난만하고 예쁘죠. 꼬마 아이들, 대여섯 살 먹은 뭐 7, 8살 그런 먹은 아이들도 뭘 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100%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뭘 뺏어가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게 100% 불행해 보입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얘기가 달라요. 어른들은 감정이 훨씬 정교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100% 행복한 경우는 찾기가 힘이 들 거예요. 정말 너무 행복해서 99% 행복감을 느끼더라도 1%의 미세한 부정적인 감정이 함께 올 수가 있어요. 이 행복한 순간 끝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걱정이 함께 올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대개 그 성인들은 어떤 상황이나 경험이나 그것에 대응하는 그 감정이 양가적으로, 양면적으로 나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도 조금은 불안해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좋아하지만 조금 원망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자랑스럽지만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복잡하게 양면성을 띈 것이 성인들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양면성이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안으로는 엄청나게 싫어하고 있어. 이러면 거의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문제가 생겨요. 이건 정신병리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신경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신의학에서 정신분석학 등등이 치유법을 오랫동안 그 개발해서 지금까지 실행해 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양가 감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의 학부 때 교수님께서 심리학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 뇌리에 박혔어요. 노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수십 번 손을 빡빡 닦고 비누칠해서 또 틈만 나면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광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20대 초반에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 이제 되돌아보고 그 다음서부터는 손도 잘 안 닦고 구두도 안 닦고 뭐 이렇게 더럽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손을 굉장히 열심히 닦게 됐습니다만, 어, 물론 이제 저의 반응은 어리석은 것이고,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손을 계속 하루 종일 닦는 게 하루에 뭐 서울시 권고에는 뭐 보니까 지하철역 이런 데 보면 8번을 닦으라 그렇게 써 있던데 저는 도저히 8번은 못 닦겠어요.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가는 데마다 손을 닦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타인의 그 손때가 있는 것은 만지지 않으려고 하고 장갑을 끼고 이러면 이것은 강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때가 묻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모든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할까?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더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무엇이냐? 내면이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의 양가 감정이 굉장히 극단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자신은 정의롭거나 도덕적이거나 깨끗한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외치고 다니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지저분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욕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제가 그 정신병리 현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옛날부터 유심히 봤는데 그런 사람들 있죠. 인류의 적, 아동 성애자, 피도필이라고 그러죠.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범죄자들 말입니다. 영유아를 그 성추행 폭행하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 있죠. 그들이 양가 감정의 극단의 케이스에 속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들은 겉으로는 매우 온화하고 평온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고요. 공격적인 면을 드러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것을 왜 아냐면 제가 과거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에서 연구할 때 FBI 쪽에 그런 관련 자료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가장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겉으로는 온화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안으로는 그런 악마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웠었습니다. 양가 감정이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극단적인 양가 감정은 그 아동 성애자는 너무 심한 악마 같은 존재들이라고 보고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양가 감정이 드물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마땅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100% 사랑하기만 하냐면
그건 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관계를 하더라도 매우 사랑하지만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약간이 좀 큰 경우, 그럼 양가 감정이 내 안에서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땐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모순된 것을 느끼고 내 안의 감정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느끼고 내가 분리돼서 따로 논다는 거, 이런 괴리감 같은 게 심리적으로는 더럽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적으로 더럽다라고 여기죠. 근데 그걸 나는 의식하지 못해요. 무의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더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 딴 것을 이렇게 손을 씻고 옷을 깨끗이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티끌만한 때도 용납하지 않게 빡빡 닦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엔 강박장애에 걸렸다고 할 수 있죠. 문제가 뭐냐? 하루 종일 뭔가를 닦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조금만 더러워도 못 참을 것 같은 사람은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다 보면 좀 때도 묻히고, 그리고 더러운 것도 접하고, 그리고 뭐 해로운 바이러스도 좀 이렇게 감염이 되고, 그래야 내적인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도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피해 다니려고 하루 종일 동방만 치고 손만 씻을 경우에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써서 정작 자기를 돌볼, 자기의 본업을 추구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자기 성능을 다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양가 감정을 일으킨 그 원인에 다가가서 내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식적으로, 이렇게 교과서적인 도식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내면의 어두운 감정을 인정하고 드러낸다. 사실은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는 나쁜 늑대 같은 건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나쁜 늑대가 저게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나는 나의 가족을 100% 사랑해, 이렇게 자만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내면에 불만이 있었어, 원망이 있었어, 섭섭했어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드러낼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게 참 희한하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 감정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숨기고 억압하면 할수록 더 힘이 세져요, 그 감정들이. 특히 그 부정적인 감정들. 원망, 서운함, 섭섭함, 화,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런 거 없어, 자꾸만 이렇게 누르죠. 그걸 억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억압하면 할수록 그 힘은 아래서 점점 더 세져서 나중엔 나의 억압을 뚫고 폭발해버려요. 이럴 땐 무시무시한 화산이 폭발하듯 대폭발이 일어나서 나와 주변인들의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커다란 상처를 줘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늑대가 설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걔를 달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달래느냐?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너 나쁜 늑대 있구나. 알았어. 넌 나랑 같이 사는구나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싫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자연이 만든 우리의 심리가 무의식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원망이 있어, 서운함이 있어, 화가 있어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기까지 해야 돼요. 드러내는 것은 이 표현입니다.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잘 해야 돼요. 첫 번째, 말로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말로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감정이 있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보기를 두려워해서 숨겨놔서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가에서 정신분석학의 전문가들은 내담자 또는 환자로 하여금 자신 안에 과거의 깊은 상처의 효시가 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 트라우마의 시발점이 됐던 경험이나 사건, 기억을 되살리게 합니다. 자, 말로만 들어도 힘든 과정이죠. 우리 인간이 누가 자신 안에 과거에 묻혀 있었던 어두운 기억을 끄집어내고 싶겠어요? 누가 과거사를 밝히고 싶겠어요? 그러나 국가사회 공동체에서도 과거사 진상을 규명해야 국가사회가 건전해진다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 인간 각 개인도 내 안에 묻어둔 과거에 숨겨졌던 억압됐던 어떤 나쁜 기억하고 뭉쳐있는 사건을 밝게 이렇게 드러내야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인간 심리 작용에 대한 그 발견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 안에 나쁜 감정을 인정하고 드러내죠. 그래서 나는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드러내가지고 화가 나서 남을 패란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화를 폭발시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원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내 앞에 상담하는 사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이런 사람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힘들 경우 혼자 독방에서 독백하는 것마저도 효과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 원리를 깊이 동감하게 된 이유로는 살다 보면 나쁜 감정이 생기잖아요. 화가 나거나 섭섭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자꾸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직접 그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은 이건 별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봐요. 때로는 필요한데 웬만하면 일단 제가 나이도 있고 그리고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졌으니 스스로 그것을 소화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하고 그럴 때 나는 화가 났었다. 화가 났고 정말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주고 싶었다는 것을 그냥 줄줄줄 말을 해요. 그것만으로 몇십 %는 화의 농도가 희석이 됩니다. 효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글로 쓰는 건 이제 저는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낀 감정을 글로서 또 많이 풉니다. 이게 아니죠. 요새는 이거고 또 폰으로 쓰고 그러면 또 몇십 % 감소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또 느껴보고 표현하고 이러면서 점점 나쁜 늑대가 힘을 잃어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그러면 그 감정을 숨기고 외면하던 억압이 감소돼요. 억압이 무엇이냐? 내 안에 양가 감정이 있어요.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불만이 점점 더 자라났어요. 근데 그 불만을 나는 숨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의 중요한 상대인 이 사람한테 그것을 드러내면 이 사람이 섭섭해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쁜 감정을 억누릅니다. 억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눌러요. 이 힘이 들죠. 감정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누르는 힘이 더 세지고 그럼 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다 하도 많은 힘을 쓰다 보니까 즉 하루 종일 자신의 더러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손을 씻으며 다니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는 말씀 아까 드린 것입니다. 억압이 감소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억압하던 힘을 그럼 어디에 쓰게 되느냐? 억압에 쓰이던 힘이 자아 강화에 쓰이게 됩니다. 더 누르지 않고 그만 누르자 그랬더니 이 힘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자기를 숨기고 억압했었던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경지가 펼쳐집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창의성도 피어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나쁜 곳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곳에 썼던 힘을 다 온전히 자기 것으로 회수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게 자아의 그 100% 가동된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해결책을 구하게 돼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네. 계속 안과 밖이 다른 감정을 유지하고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원해. 그럼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리를 해서 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종교적인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운동을 해가지고 뭐 예술적인 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고 온갖 전혀 몰랐던 새로운 치유책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아한테 힘이 부여되면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믿어주고 거기에 힘을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숨기지 말고 감정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드러낸다고 해서 막 그냥 사람들한테 퍼부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인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말을 하더라도 말로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상대한테 대화 방식으로 풀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상처가 트라우마가 너무 깊을 때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때는 상담 전문가 정신의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새 가장 유명하신 오은영 박사님 그런 분의 상담을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분 너무 바쁘시죠. 그래서 그분과 같은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다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직접 이 과정에 나서는 것도 저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트라우마가 너무 깊지 않다면. 근데 창의성이 피어오른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네, 글씨가 이 화면에서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미하이 칙세트미하이라고 미국의 원로 심리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니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 안에 양면성이 있는데 어떤 양면성? 활동적이면서도 조용하고 아주 또렷또렷 영민하면서도 순진무구 천진하고 그리고 장난기가 있으면서도 엄격한 극복의 의지가 있고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이고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이고 이런 다양한 양면성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어느 한쪽만 자기 자신이라고 의식하고 그것만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활동적이면서 똑똑하고 그리고 장난기가 많고 현실적이고 외향적이며 난 남성적이야. 그런 쪽에만 이제 자신을 고착시킨다는 얘기죠.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사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회에서는 우리는 일관된 사람을 신뢰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의 시선에 맞추다 보니까 자신 안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다 드러내기를 꺼려 한단 말씀이에요. 뭐 이해가 되시죠? 사회화된 성인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회에 맞추려고 어느 한쪽 나의 면만 드러내다 보니까 다른 나의 숨어있는 면은 억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언제나 자연의 원리하고 그리고 세상의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드러내면 참 좋겠는데 자연의 원리를 따르자면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는 현실이 또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 괴리를 좁히는 게 우리의 삶의 수행이고 수양이고 지혜를 닦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항상 현실과 달라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건 바보짓이죠. 그게 아니라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까 자신만의 노력을 계속 조금씩이라도 매일 평생 지속할 때 점점 그 괴리는 좁혀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인 위기란 자신의 자아의 성격의 인격의 어느 면만 부각시켜서 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이 일반인들인데 왜냐하면 자신의 숨겨진 면을 드러냈다가는 사람들한테 그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칙센미하이 교수의 그 관찰에 따르면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런 양면성을 다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소수가. 그러니까 나는 활동적이면서도 쉬기를 좋아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때론 바보 같고 그 엄격한 것 같지만 실은 장난기가 되게 많고 외향적인 것 같지만 내향성이 강하고 여자 같기도 하지만 남자 같기도 하고 개혁적인 것 같지만 보수적이기도 하다. 난 양쪽이 다 있어. 어쩔래? 이렇게 다 드러낸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창의성이 높대요.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좁은 데서 나오지 않고요. 넓은 데서 나옵니다. 단일한 것에서 나오지 않고 다양한 것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다 넓은 세계, 보다 다양한 개성과 태도와 가치관과 관찰과 사실과 정보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널렸을 때 거기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의성은 새로운 방식들을 그것을 조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과 관점만 가지고 있는 데서는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전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양면을 다 풀어놔야 돼요. 내가 나를 검열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해. 어쩔래라고 다 드러내는 쪽이 창의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창의성이 높다는 얘기지 더 도덕적이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그런 관점이긴 합니다. 창의성이 또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삶에서? 그리고 특히 요즘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한테 창의적인 인재가 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창의성 우린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의성을 내기 위해서는 나를 다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지금의 나하고는 달라 보이는, 지금의 나의 가면하고는 달라 보이는 다른 면도 인정하고 드러내야 된다니, 이게 사회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고 해소하고 극복하면서까지 자신의 양면성, 다면성을 드러낼 때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모두에게 권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쩌면 도덕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창의적인 것보다. 그래서 한쪽에 일관되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인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도덕성과 창의성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결론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괴리, 이런 양면성, 다면성이 삶에는 너무도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통합하고 화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현대 인격 심리학적으로 볼 때 성숙의 길로 다가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우리 안에 어떤 면을 숨기는 것보단 드러내고 표현해서 다 끌어안는 것, 이것이 건강함을 이루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는 프로이트하고 다른 노선을 간 무의식의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그림자 통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매우 유용해서요. 이건 제가 사실은 심층 심리학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그런 어려운 개념 중에서 가장 저는 실용적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설명도 좀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괜히 싫었던 적이 있나요? 근데 조건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나한테 해도 안 끼쳤는데 그 사람이 괜히 싫어. 괜히 밥맛 없어.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한번 회고를 해보시면 이 분석심리학계의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그런 상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떤 사람이 싫은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괜히 왜 싫어? 이유가 있어야 싫지. 괜히란 이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괜히 그 사람을 싫어할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그 싫은 어떤 면모를 내 내면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나도 모르는 어떤 열등하고 억압된 측면이 무의식에 잠겨 있는데 그것을 분석심리학계에서는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인격, 정서, 감정, 기분 그런 것들 중에서 소외된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홀대하고 잘 돌보지 않은 것들이 쌓여서 무의식 안에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꽤 소외된 섭섭함이 큰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그림자로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정신분석학에서 심리 원리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꾸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억압하고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무의식의 감정은 점점 더 힘이 세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측면을 내가 안 보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고 강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자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주질 않아요. 이따가 자기하고 비슷한 속성을 가진 어떤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한테 발사가 됩니다. 이걸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 투사.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인간 심리에서, 인간관계에서 무수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내 내면을 투사해요. 그래서 그림자는 내가 홀대한 나의 열등한 기능이나 정서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런 것들 덩어리인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는 숨겨서 내 안에 있는 것도 몰라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발사가 돼서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밥맛 없어. 그런데 사실은 밥맛 없는 그것을 내 안에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는데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을 했던 정치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것은 오만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완벽성으로부터 너무 거리가 먼 상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도덕적 완벽성에 접근을 하려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내 안에 얼마나 어둠이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부정적인 것들을 감춰놨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해소하고 극복할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도덕적인 완벽성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림자 투사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등한 감정이나 기능이라든가 정서라는 걸 숨겨놓은 것을 보고, 그래서 저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있구나, 내 탓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괜히 타인을 미워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자신 안에서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써 있는 말씀이 것입니다. 나의 성향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의식 안에 숨어 있다가 그 숨어 있는 것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을 보여주는 타인에게 투사된다. 제가 일단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실제 예를 접하셔야 훨씬 이해가 쉽게 되거든요. 실제 예를 제가 그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가져온 것을 여러분한테도 나눠드리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의 아이가 밥 먹을 때 쩝쩝거려요. 그래서 저는 그걸 대놓고 뭐라고 하면 애가 기분이 나쁘고 화를 내겠죠.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애한테 객관적인 그 자료를 제시해 주려고, 쩝쩝거리는 게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자료를 구해보려고 이렇게 전철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으로 그런 쩝쩝거림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온갖 자료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모아놓은 것인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인데, 쩝쩝 겪어본 사람은 살인 충동 느끼고 추하더라. 그리고 쩝쩝거리면 닭살 돋을 정도로 소름 돋고 죽여버리고 싶다. 쩝쩝거리며 처먹는 것들은 진짜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극혐, 그냥 온갖 굉장히 극심한 그런 비난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쩝쩝거리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거 찾아보기 전까지. 한남충들의 진짜 밥맛도 극혐,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철자 조금 틀린 거 가지고 죽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가정교육 수준을 알 수 있다. 거기다 아저씨는 원형 탈모 걸린 소갈머리 개저씨 등등, 완전 쌍욕을 하고 있어요. XX 죽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화들이 많이 나 있구나. 쩝쩝거리는 게 좀 귀에 거슬릴 수는 있어도 그게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범죄도 아니고 부도덕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에티켓을 조금 못 맞춘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죽어라 쌍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극단적인 감정적인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수상해요. 뭐냐? 터무니없이 강한 감정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보통 강한 감정이 진짜 자기의 일부분하고 결부돼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쪽 아프리카 어디 남쪽에서 사람들이 굶어서 많이 죽었다더라. 그러면 그래, 그건 참 비극적인 소식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지 몰라도 그 소식을 듣고 우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발을 넣었었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이를테면 우리 동네에, 내가 다녔던 학교에 누가 무슨 사고를 어떻게 됐더라 그러면 바로 반응이 일어나요. 충격을 받기도 하고 진짜 슬퍼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나의 자아의 일부분이 엮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감정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쩝쩝거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감정적인 극도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쩝쩝거림과 이런 반응한 사람들의 무의식의 심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쩝쩝거림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은 쩝쩝거리는 사람한테 그림자 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쩝쩝거리는 것 같은 일을 실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쩝쩝거리면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무슨 비슷한 일을 하냐? 안하무인의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에티켓을 어기는 일을 그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도 모르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못된 면을 보질 않아요.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에고센트릭이라고 하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게 그냥 보통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에티켓을 어기고 남들 신경 안 쓰는 것을 늘 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보지 않고 열등한 면으로 묻어둔 게 그림자가 돼가지고 그거 비슷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투사를 해서 아유 저 사람 뭐 그래서 그 사람 막 흉을 낸다는 얘기죠. 정작 자신 안에 어두운 면은 보지 않고 잠깐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퍼부으면서 감정적인 해소를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감정적인 꼼수 같은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해소가 안 되는 것은 자신 안에 그림자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를 살 것이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보면 다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뿐이야 라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림자 투사라는 것은 결국 자학입니다. 자해예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은 분석 심리가들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투사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은 지나치게 격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림자 투사의 신호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그림자 같은 거 없어 라고 자만하시는 것보다는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거에 딴 사람의 언행에 강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그때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 이렇게 욕을 하지? 저 사람이 뭐 나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닌데 왜 그럴까? 물론 진짜 비난받은 사람이 세상에 있죠.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그 분노가 침입니다.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도 안 온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라는 의심이 들면 그때 내면을 봐야 돼요. 혹시 저 사람이 저런 게 나한테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지금 뭐 십수년 동안 저 자신 안에 그림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림자는 우리 무의식, 이렇게 아까 그 빙산의 그 그림 잠깐 떠올려 보시면 무의식이 깊은 데 있는 그림자도 있지만 무의식이 이렇게 얕은 곳에, 물결 찰랑거리는 곳에 있는 그림자도 꽤 많이 있어요. 그 그림자는 노력하면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해하고 비슷한 것 저 안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냈어요. 제가 찾아낸 저의 그림자를 다 나열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부끄러우니까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저도 공중도덕을 그런 안 지키는 사람들 새치기 하거나 뭐 그리고 버스 정거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막 그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좀 젊었을 때는 가서 일일이 다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이거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다 몇 번 이제 맞을 뻔 해가지고 요새는 안 하기도 하는데, 근데 진짜 화가 나가지고 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치기 하고 그런 게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 사람한테 난 안에서 왜 죽일 놈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이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죄는 아니거든요. 버스 정거장에서 담배를 피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죽을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감정이 격할까? 내 안에 뭐가 있을까 돌아보고 반성을 해봤더니 사실은 제가 평소에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담배는 지금 피지 않아요. 끊은 지 수십 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정거장에서 담배는 안 피지만 횡단보도 신호 위반 잘해요. 사람 없다 그러면 튀고 부끄럽습니다만 그리고 자동차 운전할 때 범법 잘해요. 속도 제한 항상 넘어가요. 경부고속도로에서 110km 잘 지키지 않고요. 130은 쉽게 밟아요.
그리고 새 차 샀을 때 실험해 본다고 저쪽 전라남도 가서 200km도 밟아봤어요. 물론 이제 차 하나도 없는 그런 데 가서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서 이렇게 위험하고 범법에 가까운 그 세상의 에티켓을 어기는 짓들, 실은 법까지 어기는 짓들 하면서 사소한 거 어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것, 이게 바로 그림자 투사일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숨겨뒀던 것을 그 사람들한테 발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그림자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능한 게 그림자 회수입니다. 실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남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기를 그만두고 자신 안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게 그 예수가 말씀하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 가시를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고요.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한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자신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비난하기 마련이라는 그런 깊은 가르침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한때 또 카톨릭에서 거의 한 20년 전에 그런 구호를 스티커를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었죠. 내 탓이오라는 것. 남 탓만 그만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자 투사는 바로 그러한 지혜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자 투사를 내가 한다는 것을 깨치는 것은 불쾌하겠죠. 그러나 자기 성찰에 매우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태자면 그림자는 부정적인 것만 투사하지 않아요. 내가 억압하고 홀대한 매우 긍정적인 어떤 기능이나 재주 같은 것들도 그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막 추앙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뭐 저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쟤는 왜 저래?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난 너무 존경해. 사랑해. 그럴 경우에 그것도 그림자 투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살아내보지 못한 어떤 특성 같은 것을 그 사람이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그 사람한테 내 안에 그림자가, 긍정적인 그림자가 투사되기도 하니까요. 자, 이 분석 심리학계의 그림자 투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설명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마귀라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의식에 마귀 그림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그 분석 심리학계의 태두인 서울대 의대 명예 교수이신 이부영 선생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밝은 것을 상상하다고 밝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다 착하고 선하고 오로지 빛만 가진 존재야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림자를 봄으로써 진정하게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동물적, 생물학적 속성을 나쁜 늑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해봤자 나쁜 늑대가 사라지지도 않고 부인하면 할수록 나쁜 늑대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밝아지고 싶으면 어둠을 보란 얘기입니다. 나쁜 늑대를 보고 나쁘구나,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표현할 때 그만큼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석심리학에서는 의식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운동권에서 사상교육시키는 걸 의식화라고 했지만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쾌하고 그래서 인기가 없다라고 이부영 교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불쾌하죠. 자신 안에 나쁜 면을 보라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남들이 칭찬해줘야 기분이 좋죠. 남들이 나의 어두운 것을 지적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하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인지상정이긴 한데 그것만 따르다가는 더 이상의 성숙과 더 이상의 인격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을 보고 반성할 줄 알 때 그때 우리가 더욱 밝아짐으로써 세상에 나쁜 것을 갖다 내버린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세상에다 바치게 될 때 나도 기분이 좋고 나의 행복감이 늘어나고 그래서 삶이 더 만족스러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도덕적인 규범 이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정신분석학의 양가감정의 해소라든가 분석심리학의 그림자 투사와 그림자 회수 같은 개념을 한 개인의 사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워렌 버핏이라고들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거부, 오마하의 성자라고 불리는 엄청난 세계적인 거부인데 자기의 그 투자로 모은 재산을 또 그것의 그 거대한 부분은 이제 세상에 희사한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그런 존경을 받는 인물이신데,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양가 감정이 있었고 그림자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청중 앞에 공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줍고 아마 기본적으로 내향적인 분이었겠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보통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성장기에 사춘기에 소년들은 숨깁니다. 겉으로 센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뭐 저도 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걸 억압해요. 자신의 어둠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럼 그럴수록 그런 두려움은 더 커지는데 그걸 모르고 근데 이분은 역시 대단한 인물이라 어려서 그것을 약점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치려는 시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 부끄러워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큰 용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억압을 더 이상 안 하게 된 것이에요. 자신 안의 두려움을 숨기려고 하는 게 억압이죠. 숨기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힘이 빠진다는 말씀드렸죠. 내가 숨기기를 그만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운 게 있어라고 터놓고 얘기하니까 숨기던 힘을 자기한테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나한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체가 됐어요. 그 어린이들 그 무슨 만화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용사들이 딱 이렇게 모여서 완전체가 되면 가장 힘이 많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힘을 어디다 쓰기를 했느냐? 적극적인 이런 일을 합니다. 스피치 훈련, 발표 등을 하는 게, 아니 뭐 저게 대수로운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이게 정말 나의 약점이다라고 인식하고 그걸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들 잘 할 수 있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절실하게 자신의 약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그리고 절실하게 그것을 극복해 보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의지가 강한 분이라 이런 것을 10대 후반서부터 20대 내내 계속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게. 그러니까 한 10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10년이 젊을 때는 정말 기나긴 세월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이제 돌아보니 10년쯤 뭔가에 투자를 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혀 긴 기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 뭐야? 그냥 평생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나의 약점을 조금씩이라도 극복할 수 있으면 그건 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전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무대 공포증을 많이 극복해서 지금은 뭐 워렌 버핏이가 어디서 연설하고 그런 게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겠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무대 공포증, 대인 기피증 극복의 과정 자체가 자아를 단련시켰다. 이게 더 중요한 점입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는 수줍음만 고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스피치 훈련을 막 하다 보니까 그 자신의 의지를 내서 자신을 보다 나은 존재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힘을 쓰다 보니까 자기 인격 나머지 부분도 함께 튼튼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해되시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몸이 허약해서 어떤 운동 하나를 시작했으면 그것 때문에 나의 온몸이 다 튼튼해지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심리적, 정신적 그런 약점 하나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인격의 다른 부분까지 다 함께 건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약점이 이분의 어둠이 또는 이분의 나쁜 늑대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 숨겨진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의지를 내서 원래는 허약했던 사람이 노력하다 보니까 10년 넘게 노력하다 보니까 허약함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도 다 함께
튼튼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약점이 필요했었다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약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나쁜 늑대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괴테, 독일의 문호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파우스트가 그 평생 공부를 한 석학인데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진리를 다 알아낸 것 같은데 그러나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허무감에 빠졌어요. 그때 나타난 존재가 누구냐?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입니다. 악마가 꼬드겨서 다시 저쪽에 나서 재밌는 걸 해보자고 유혹해서 데리고 나가요. 악마의 꼬드김에 자신을 내맡겼으나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킨 것을 통해서 자신의 허무감을 극복하고 더 높은 존재가 된 게 파우스트거든요. 악마의 꼬드김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모험을 우리 삶에서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나쁜 늑대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소할 노력을 한 경우에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차원의 인격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워런 버핏 이야기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에릭 에릭슨 선생의 그 발달 단계 이론에서 각 단계마다 여러 가지 그 성장하기 위한 과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나쁜 성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양자를 다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거기서 그게 이제 전인적인 성장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제 판서를 쓴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늙을 때까지 신뢰, 자율,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 확립처럼 긍정적인 것들을 쌓을 게 있어요. 반면에 불신, 수치, 죄책감, 열등감처럼 부정적인 것들도 또 쌓인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인간한테 이 양면이 다 쌓이는데 이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다 나임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 전인적인 화합이고 성격적인 발전이라는 것이 에릭슨 선생이 또 밝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늘 강조하지만 실은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것도 쌓인 것이 있다는 얘기죠. 훌륭한 사람은 조금만 쌓였겠지만 저처럼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쌓인 것을 외면해서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신, 내 안에 죄책감이 무엇인지 늘 바라보고 이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것들도 내가 그것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품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역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배척할 땐 오히려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나다라고 인정하고 품게 될 때, 포용할 때, 통합할 때 오히려 그 부정적인 힘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릭슨 선생의 인격의 통합도 루소의 내면의 화해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내면의 화해에 대해서 심층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전 종교가 없습니다만 예수라는 그 인류의 스승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이 글은 예수가 전해주신 가르침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성당이나 개신교 교회에서는 권하지 않는 외경으로 분류되는 도마복음이라는 그 경전이 있습니다. 북 오브 타마스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특히 루소의 내면의 화해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네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낳으면 내 안에 있는 건 좋은 늑대, 나쁜 늑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보고 인정하고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낳은 것이 너를 구할 것이다. 나의 좋은 늑대를 살려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죠? 나의 나쁜 늑대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의 존재를 인정해야 그것의 마수로부터 내가 해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낳지 못하면 나의 좋은 늑대도 살리지 못하고 나쁜 늑대를 외면하게 된다면 그러면 네가 낳지 못한 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나쁜 늑대의 제물이 되어버릴 수 있겠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도마복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무서운 경고를 매우 사실적인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0 넘고 70 넘어서 노령에 다다른 분들을 보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낳지 못한 분들은 노년이 참 힘이 듭니다.
자신의 아내 것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도 매우 서투릅니다. 그러면 매우 외로운 노인이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있는 것을 나쁜 늑대, 좋은 늑대를 다 인식하고 그래서 드러내고 키운 사람의 경우에는 훨씬 마음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열려 있어서 젊은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대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비로운 그런 노인으로서 존경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평화로운 노년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히 계시긴 계신데요. 저도 제가 그런 노인이 되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저도 제 안에 있는 것을 낳으려고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루소의 내면의 화해는 제가 지난번에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과 종교성의 화해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에는 세계에 대해서 손을 뻗고 그것에 대한 통솔력, 지배력을 더 키우려는 과학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세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겸허하고 어떤 경외심이 일어나는 종교적인 특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특성만 강조되고 있고 종교성은 사실 소외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루소 같은 사람이 지향했던 바는 양자의 화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칸트도 여기에 동의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루소의 내면의 화해, 과학과 종교성의 그 화해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이한테 내장된 성장 프로그램, 각각마다 개성 있게 잘할 수 있는 성장 프로그램이 자연에 의해서 주어졌잖아요. 또는 신이 주었는지도 모르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연의 성장 목적이 결국은 내 안에 가장 긍정적인 그런 선한 빛을 발현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종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소의 내면의 화해는 과학과 종교성까지 함께 통합한 그런 태도, 시각을 키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문제는 루소하고 칸트는 다 그런 우리의 양면성을 통합하는 것을 희망했으나 그리고 루소의 뜻을 이어받은 칸트가 자신도 그것을 통합을 원했으나 그런데 칸트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칸트의 교통정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명한 헬레니즘적인 이성을 존중하는 유럽의 전통하고 헤브라이즘적인 신성, 종교성을 존중하는 전통 양자가 충돌하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는데 그 충돌을 지켜본 칸트는 우려를 했습니다. 칸트는 이성을 매우 존중한 사람이에요. 물론 신앙심도 존중했지만 이성, 즉 이성을 통해서 과학을 연구하는 현대 문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쪽에서 과학의 그 발전을 자꾸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그 지구가 둥근 것을 관찰했을 때 달의 그림자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제동을 건 것.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종교와 과학의 충돌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한 칸트는 일종의 양자 사이의 교통정리를 시도했다라고 후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성을 통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현상계에서 할 수 있는 연구이고 그리고 신앙심을 돌보는 것은 예지계에서 통용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 영역을 나눠버렸어요. 현상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감을 동원해서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뭘 볼 수 있고 자로 길이를 측정할 수 있죠. 이게 현상계예요. 여기서는 과학이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신앙심, 신성 존중하는 종교는 여기에 들어와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냐? 신의 섭리가 무엇이냐? 뭐 등등 사후세계는 있냐? 이런 질문은 여기에서 다루는 질문들이란 거예요. 예지계. 일종의 영적인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줄기는 노는 물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과학은 현상계에서 놀면 되고 신학은 예지계에서 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교통정리를 해서 갈라놨어요. 네 갈 길을 가라. 이거 덕분인지 물론 이제 영향이 있었겠고요. 과학은 과학만의 길을 가게 됐고 그리고 종교는 종교성의 영역에서 따로 또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교통정리를 단호하게 한 것이 그 이후에 고착이 돼서 양쪽이 영영 갈라서게 되는 그럴 것 같은 그 형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계속 내려와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물려받았고 신학은 당연히 교회 쪽에서 물려받아서 대학하고 교회, 종교는 서로 자신의 영역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간섭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교회 아니면 그 종교 쪽에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 하나하나 시비를 걸겠어요. 물론 시비 거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창조론, 진화론 사이에 그 토론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이런 서구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과학이 종교 때문에 연구를 못한다라고 말할 지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신의 영역에서 그냥 평화롭게 일을 하는 걸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루소와 원래 희망했듯이 두 개를 통합하는 것은 지금 더 어려워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 쪽에 기울은 분들은 종교를 부정하거나 비웃기까지 하게 됐고, 그리고 종교성에 너무 치우치는 분들은 이성적인 것은 아예 보지 않으려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까지 나타나는 게 폐해가 아닐까 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학은 현대 사회에서 공교육,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점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은, 우리의 교육은 종교성하고는 완전히 갈라서게 됐어요. 이제 사립이라든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얘기가 다른데 그것은 예외적이고 공교육에서 종교적인 가르침은 표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재정의 분리, 종교와 정치의 분리, 그리고 종교와 교육의 분리는 현대 사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당연하고 좋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뭐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편향된 종교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나 인간 안에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인간계를 초월한 이 우주의 영속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손을 뻗고 그 안에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런 종교성까지 교육에서 완전히 퇴출시킨 게 과연 옳은 길이었나 하는 회의를 저는 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루소나 서양의 근대 교육의 아버지인 코메니우스라든가 또는 심지어 칸트까지 희구했던 우리의 종교성과 과학을 끌어안는 통합된 그런 인격의 성숙으로부터는 오히려 더 멀어진 게 현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도 오히려 과학자들 중에서 종교와 과학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다이슨이나 다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죠. 그래서 과학의 길로 간다고 해서 종교를 꼭 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종교를 가지란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갖지 않는데요. 그러나 종교가 우리한테 제공해줬던 어떤 강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폐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깊은 내면이 우주와 자연과 통해 있는 어떤 것, 그런 통해 있는 경지에 대한 존경심,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 이런 것을 종교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 자체를 이건 과학이 다룰 수 없으니 갖다 버려야 하는 것은 인간성에 있어서 큰 상실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전 하고 싶습니다. 이건 물론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정신의학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루소의 내면의 화해 같은 개념이 들어있는 에밀의 교육사상은 미국의 존 듀이라든가 독일의 프레벨이라든가 유치원세원, 그리고 이탈리아의 몬테소리라든가 스위스의 페스탈로치 등등 많은 교육사상가들에 의해서 또 미국의 듀이 등을 통해서 현대까지 계속 넘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 유네스코에서도 루소적인 교육 이상을 이렇게 드높이 지켜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건 이상입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학생 개개인의 내면에 내장되어 있는 자연의 성장 프로그램을 존중하라는 것은 거대한 학교 체제에서는 실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해야 되니까요. 공통 교육 과정이 있고 나이에 따라서 학년을 나누게 됐거든요. 커다란 책이 있기 때문에 국가 국민 교육 체계에서는 이런 루소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 학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아이의 개성을 다 키워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화는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실은 제가 이렇게 썼죠. 공장 모델 기반의 대중공교육은, 이 공장 모델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용어하고 개념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공교육 체제를 대규모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 공장에 제품을 넣어가지고 가공 과정을 거쳐서 생산품을 만드는 것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다 집어넣어서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서 대량의 일률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서 수학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배출하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대규모 생산 개념으로 교육을 대하다 보니까 루소적인 개별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거리를 두게 됐죠. 그래서 루소는 여전히 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대량 생산적으로 가는 학교 체제에서도 계속 루소를 이상으로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실현해 보려고 다가가려고 노력은 해왔어요. 그것을 여전히 국제교육학회에서도 유네스코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선망의 대상으로 뽑는 선진국에,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선진국이 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의 학교는 루소적인 이상을 보다 더 많이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 즉 각각 학생의 개별적인 개성을 우리의 학교보다 더 많이 존중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학교 체제, 우리 한국인들로서는 불만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교 체제가 완전히 사회악이고 망했다라는 주장엔 전 동조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아직 이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학기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동서고금의 자기 실현을 지향하는 교육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유교의 화이부동, 위기지학, 거경국리 개념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불교의 시부도의 가르침은 이것을 포함할까 하다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헤브라이즘 전통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자기 실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계에서는 자기 실현 같은 것은 정통 교리와 거리가 많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전 그런 의견을 존중하는데, 그러나 중세 기독교 발전에 있어서 이제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의 이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을 신자들에게 이제 주창한 그런 유명한 교리 지침 사상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 모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예수처럼 똑같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처럼 자신만의 길을 용감히 가라는 메시지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예수는 사실 자기 실현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에서도 자기 실현 개념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수용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전통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거, 드렸구나. 에우다이모니아는 다이몬이 기뻐하는 게 행복이다 이런 말씀이죠. 다이몬은 일종의 영혼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나의 혀가 즐거워하고 나의 몸이 쾌락을 느끼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라 이걸 다 포함한 나의 마음과 의식과 무의식의 욕구까지 다 포함한 나의 전체 주인공인 영혼이 기뻐하는 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경지가 뭘까요? 말로서 표현을 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얕은 에고의 주인 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행복이 있다는 주장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질문으로 남기고 가겠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답을 알고 있다고 언설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루소에서는 내면의 화해로 자연의 성장을 완수시키는 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대 자기 실현론에서는 제가 강의 초반에 에이브럼 매슬로우의 욕구 위기의 이론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부분에 칼 융의 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현대까지 이런 자기 실현론이 쭉 이어져 있다는 주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이제 결론 짓는 입장에서 융 심리학계의
분석 상담을 받은 적이 있던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노벨상 받은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계신데 다들 아시겠죠? 헤세의 유명한 데미안이라는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성장 소설이죠. 저도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가지고 학부 학생들의 자기 성찰 교재로 쓰면서 많은 그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데미안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그 자신일 뿐만 아니라 일회적이고 아주 특별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며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세계의 여러 현상이 그곳에서 오직 한 번 서로 교차되며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는 하나의 점인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영원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싫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자연의 뜻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이로우며 충분히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우리가 모두 영웅이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스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박하고 평범한 나 한 사람도 다 그 안에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이 우주가 또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다는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고 적건 성별이나 지역이나 인종이 어떻게 차이가 나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한 사람한테 한 표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아무리 골치 아프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하더라도 아직 그것만큼 더 우리를 덜 망치지 않을 그런 정치체제를 통치체제를 우리 만들지 못했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의 정신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신의 개성을 키울 권리가 있고 그것은 다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여기서 헤세가 하고 계신데요. 이런 개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칼 융의 분석심리학계의 우리나라의 태두이신 이부영 교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또 나누겠습니다. 개성화는 개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개성이라는 말을 우리의 내적이며 궁극적이고 다른 것과 비길 수 없는 고유성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자기가 되는 것이다. 개성화는 자기화 또는 자기실현이라고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를 통하여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이 되면 개체의 고유한 그 고유성을 소홀히 하거나 억압함이 없이 인간의 집단적 사명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보다 충실하게 충족시키게 된다. 개성화에 대한 이부영 선생님의 설명으로 결론을 가름하겠습니다. 융학파에서는 분석심리학에서는 개성화와 자기실현을 동의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만의 어떤 것을 키워서 그 꽃을 발현시킬 때 우리는 공동체에도 최상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나와 공동체를 위한 최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찰은 여러분께 맡기고 저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었던 것이 불교의 시부도의 가르침인데요. 소를 찾아가는 동자가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길을 이렇게 소가 등장하는 10편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험한 과정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렇게 자유로워져서 중생제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시부도의 가르침인데 저는 이것하고 관련해서 소크라테스의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탄한 삶은 인간에게 적합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힘겨운 과정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삶이 있을까요? 어차피 힘듭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평탄치 않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꽃길만 있는 인생 같은 것은 환상이고 허구입니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왜 평탄치 않은 게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곱씹어 보는 게 보다 더 철학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단련될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그 단련을 통해서 나는 나만의 개성을 꽃 피운다면 그것이 내가 사는 삶의 중요한 의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자기실현 이론가들의 질문입니다.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꿨듯이 이런 커다란 거목이 돼서 세상에 평화로운 그림자도 드려지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도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참 만족스러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실현, 개성화란 가장 당신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6주간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